새롭게 시작하는 참여연대 팟캐스트에 이름을 공모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매회 참여하는 분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하여 보조 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참여연대 팟캐스트 네 번째 코너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그리스 사태가 아주 심각하고 전 세계에는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그리스 사태를 주제로 그것이 단지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니까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 사태 최고 전문가인 정태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리스 사태를 가장 열심히 지켜봐 오신 한상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와. 네, 참여연대 팟캐스트 지금 뭐 나날이 이렇게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서 얼마나 도는지. 그다음에 팟빵이 보니까 친절하게 순위를 매겨줘요. 우리는 제발 순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데 거기마저도 순위를 매겨놨는데 아무튼 지금 상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는 것으로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아,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다 그게 정태인 교수님과 한상희 교수님 덕분이다라고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안진걸 처장 덕분은 아니고. 아니요, 저는 그 진행자를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할 때죠. 아, 그럼요. 예, 1등부터 꼴찌까지 우리 반을 찾습니다. 예. 선생님 뭐 일단 그리스 국민투표 주민들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인 반대 팽팽할 거라고 했는데 압도적인 반대가 많은 걸로 봐서 예, 그 전날 마지막 24시간 전에 운동이 끝나기 직전에 여론조사들은 진짜 박빙이었죠. 네. 그러니까 1% 내외로 이기는 데도 있었고 지는 데도 있었는데 결과는 61%의 압도적인 반대가 나왔죠. 그렇다면 그 그리스 국민들이 뭔가 좀 그 IMF라든지 유럽 그룹의 요구가 가혹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일단은 저희들이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 우리나라도 97년에 외환위기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제금융을 받고 우리나라는 이제 3년째부터 그러니까 2년째부터 플러스로 경제 성장률이 돌아섰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졸업을 했는데 5년 동안 이 IMF 요구대로 사실은 한국이 요구한 거나 그리스에 요구한 거나 비슷해요. 네. 좀 웃기는 얘기죠. 나라가 다른데 비슷한 처방을 언제나 IMF는 똑같이 다 했거든요. 그게 이제 민영화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고금리 정책이라든가 또 긴축 정책 이런 걸 갖다 요구를 했는데 5년 동안 IMF 요구대로 했는데 그리스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었거든요. 심지어 마이너스 8.5%였다가 작년에 겨우 0.8%를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2002년에도 계속 경제가 나빴고 2002년이 97년의 GDP의 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년 뒤에 1인당 GDP는 3분의 1이 날라갔어요. 원래 3만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그리스가 2만 달러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혹한 정책을 앞으로 무기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리스 국민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한상희 선생님. 박빙이라고 예측했던 것이 61% 같은 압도적인 지지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점이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에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말을 못하고 있던 거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러다가 이제 투표 과정에서 정말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그 61% 박빙에서 61%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조차 못할 정도로 이 그 서민들의 그 고통이 크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제 언론의 문제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예스와 노를 주장하는 쪽이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사실 과장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이제 유럽 쪽, 프랑스나 독일 쪽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보수 쪽에서는 노 하면 바로 그렉시트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빠져나가고 국제적 미화가 되고 야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걸 계속 주입시켰는데 실제로는 그리스 국민들이 몸으로 체감하는 그 공포가 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새 본 이 투표에서는 가장 계급 투표가 이루어진 그런 투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노를 주로 선택했고 사실은 노인들이 가장 타격이 심한 안이었거든요. 연금을
우리로 치면 한 10조 원 줄이라고 얘기를 네.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역시 노인들은 이제 보수적인 측면이 좀 있었고 그리고 뭔가, 부자들이 예스를 찍었고 예. 이런 측면이 그대로 드러난 투표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서민 중산층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희망이 그 없죠. 유로존 그렇죠. 요구를 네. 받아들이면 여태까지 그 네. 정책 기조로는 계속 생활이 나빠졌는데 예. 더 가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최종 합의안으로 유로 쪽에서 제시한 게 이 재정 흑자 4.5%, 4.3%였는데 예. 근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거의 제로잖아요. 예. 근데 재정 흑자를 내려면은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금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네. 성장률이 예. 낮으면. 근데 그 지출 줄이는 게 이제 사회적 지출이죠. 특히 연금이라든가 예. 이런 쪽을 줄이라고 하니까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거죠. 그 줄이면 뭐 복지를 제일 먼저 줄이고 예, 줄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그다음에 또 없거든요. 민생 대책 같은 거 줄일 거고 그렇죠. 또 예를 들면 뭐 꼭 놔야 될 무슨 도로 같은 거 있는데 안 놔버린다든지 뭐 이런 또 식으로 하나 계속, 이제 예. 그리스 국민들한테 치욕으로 다가온 것은 예. 계속 외채를 계속 빌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갖고 오는데 그 돈이 그리스 국민들한테 온 게 아니라 다 외국 채권은행의 빚을 갚아준 예,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걸 무기한으로 앞으로 더하라 그러면 아무리 착한 국민들도 저항을 하겠죠. 끝없이 이제 빚의 메비우스에 이렇게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예. 정책이 뭔가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예. 자기가 만든 선택한 정책도 아니고 외국 채권단이 강요한 정책으로 5년 동안 나빠졌는데 예. 앞으로도 또 그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예. 거기다가 예. 부가가치세까지 예. 그 정세를 예, 하라는 그 부분도 문제가 네.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 쪽에서는 부자 증세로 세수를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이 채권단에서는 부가가치세를 23%로 올리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아.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이 정권이 살아남은 정권이 없어요. 근데 예. 23%는 어마어마한 소비세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10% 10%인데 인데 다른 이제- 뭐 외국도 보면 15% 정도로 되는 거는데 23%면 뭐 네. 아니 물건 하나 거기다가 살 때- 생필품이라든지 네. 뭐 병원비라든지 이런 여태까지 면세되던 부분까지도 세금을 가라고 네. 그렇게 요구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모든 국민들한테서 세수를 끌어들이고 예. 사회 지출을 줄여서 재정 흑자를 달성하라는 게 그러니까 요구였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민 증세를 엄청 시행하고 복지라든지 민생은 확 줄여가지고 결국 타격 안 받는 부자들은 살고 외국 채권은행 사는 네. 이런 구도니까 한 60% 넘는 61%가 이쪽의 국민들이 이건 안 된다 하고 계급 투표를 한 거다. 네네. 정태님의 분석 뭔가 아주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정태님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아마 왜 이 그리스가 이런 사태에 직면해야 되는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진짜로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정말 망하는 건지 완전히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거부 투표했잖아요. 거부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국가부도 사태다 선진국적 유라 이렇게 계속 언론 나오잖아요. 막 무서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국가부도라는 게 있나요? 있을 수가 있나요? 어차피 국민들끼리 이렇게 그냥 외국에서 빌려온 돈 안 갚겠다고 선언하면 네. 그럼 모든 거래가 중지되겠죠. 자, 쟤는 일단 저 그거 쟤는 하면 믿을 수 디폴트를 없으니까. 하면 뭐 돈 안 갚으니까 네, 그리고 저런 거 모라토리엄. 거래를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네. 외환위기 때 영국에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외국에 있으면 실감이 나는 게 한국 내에 있으면 외환위기를 맞아도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외국에 있으면 한국에 돈을 붙여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환위기를 맞으니까 바로 실감 나더라고. 옛날에는 100원을 붙이면은 뭐 3파운드였는데 갑자기 이게 1파운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 실감 나는데 만일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 한국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외국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네.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외국과의 거래가 중단되는 게 그러니까 있으니까 수출이나 수입을 하더라도 결제가 안 되는 거죠. 네, 물물 교환만 가능해지는 그러면 상황이고. 자국 내 이 국제경제연사에서 자국 내 사실상 자급자족 또는 내부의 물물 교환으로 버텨야 되는 근데 그거는 이제 극단적 사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렉시트라고 아주 하는 극단적이지. 게 그렉시트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렉시트는 지금 유로존의 법에는 없어요. 그 탈퇴하는 방법이 없어서 EU를 먼저 탈퇴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유를 EU를 탈퇴한 다음에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유로존에는 가입하지 않는 EU로 다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또 하나는 그럼 독일이나 프랑스가 이 그리스가 그렉시트니까 유로존에서 빠져나가면 이익이냐라고 생각하면 그게 훨씬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막 동요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렉시트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또 한국과 그리스의 가장 큰 차이는 자국 통화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니까
유로를 쓴다고 하는 거는 그리스나 독일이나 똑같은 돈을 쓰는 거잖아요. 예. 한국이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거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확 떨어졌거든요. 원래 1달러에서 700원인데 1달러에서 1,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되면 수출이 굉장히 유리해지죠. 왜냐하면 돈으로 반값이 되니까 달러로 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극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똑같은 유로를 쓰면 유럽에 대한 수출은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이 채무국의 조정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흔히 이제 내부 평가절하라고 하는데 임금이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져서 경쟁력이 높아져야 돼요. 예. 근데 실제로 그리스가 2001년에 가입했는데 그런 일은 안 벌어졌어요. 독일하고 그리스의 생산력 격차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리스로 돈이 흘러간 거예요. 모든 외환위기는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흥청망청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한국하고 그리스의 차이는 한국은 대기업이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돈을 단기 외채를 빌려와서 생긴 건데 그리스의 경우에는 국채였습니다. 국채. 예,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의 은행들이 그리스 정부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갖다 또 이 투자은행들이 분식을 했어요. 파생 상품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국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몰랐고 당시에 그리스 정부, 그러니까 그리스 과거에 정권을 이룬 여당이죠. 그 여당은 그걸 이제 즐겼죠. 그거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선물을 주면서 외채가 늘어나는 걸 갖다 숨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숨겼다기보다는 다 잘 처리될 거라고 믿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행이나 아니면 정부나 그게 쌓이다가 2009년에 전 세계가 나빠지니까 터져버린 거죠. 그럼 한국은 이제 전형적으로 재벌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IMF 사태 왔다면 그리스는 주로는 어떤 국가 부패 아니요. 부패라기보다는 여전히 거기도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재정 수입이 굉장히 적은데 그리스도 굉장히 양극화된 사회인데 이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세금은 적은데 복지는 사실 복지가 유럽 수준에 비해서 그리스가 높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꾸 배짱이라 그러는데 그리스가 세계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노동 시간이 길어요. 멕시코, 한국, 그리스. 그러니까 배짱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남유럽이 다 일을 안 하고 무슨 전부 다 복지가 해서 망했다. 이건 완전 거짓말 같던데요.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봐도 그런 흔적이 없던데요. 이 경제 수준에 비해서 복지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거를 더 큰 문제는 세금으로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위기가 닥쳤을 때 환율이 왔다 갔다 해서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죠. 같은 돈을 써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서울하고 강원도하고 교육을 하면 분명히 서울이 흑자가 나요. 근데 강원도하고 서울이 같은 돈을 쓰면 내부에서는 이 돈의 조정이 일어나서는 교정이 안 되고 강원도의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같은 나라라면 이 세금을 가지고 강원도에 보조금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는 두 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환율 조정이 일어날 수 없다. 두 번째는 독일이 흑자가 나고 세금이 많이 거치면 같은 나라라면 그걸 그리스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5년은 뭐냐면 그거를 IMF가 강제로 실행한 거예요. 내부 평가제라는 거. 그러니까 임금 떨어지고 물가 떨어지고 GDP가 떨어졌는데 당연히 그래서 또 빚을 못 갚은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그리스 내 양극화, 그다음에 유럽 내 양극화 이런 것들이 다 큰 거는 제일 큰 거는 돈을 통일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경제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속은 거예요. 경제학자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나 미국의 경우는 뭐냐면 국내에서 재정으로 해야 될 걸 금융으로 대체한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집 주는 걸 갖다가 마치 대출만 잘해주면 가난한 사람들도 전부 집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환상 속에서 지금 터진 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경우는 비슷한 어떤 금융에 대한 환상이 국가 간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좀 어려운 세계네요. 뭔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유사한 경우가 생기는 게 지금 부산 경제가 엉망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뭐 20년 동안 계속해서 경제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61%에서 51%로 떨어지고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하고 서울 사이에서 서울이 흑자가 났을 때 부산 돈이 따로 없으니까 부산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임금이 떨어지는데 그거 갖고 한계가 있으면 정부에서 부산에 보조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에 의한 조정, 보조금에 의한 조정, 재정에 의한 보정 이게 다 안 된 거죠. 그리스는. 안 된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한 10년 동안 하는 게 괜찮으니까 흥청흥청하니까 아 이게 괜찮은 모양이다라고 하다가 한꺼번에 터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임금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IMF가 가혹하게 긴축 정책을 사용했는데 그게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든 거죠. 예. 근데 예, 사실 교수님, 한상희 서울 부산의 관계 같으면 한 나라니까 뭐 서울에서 번 돈을 부산에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힘들게 번 돈을 그리스에 준다.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재정 통합이 안 된 게 하나고 네. 또 하나는 유럽이 연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그 유럽 정체성이라는 게 아직은 그렇죠. 모자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재정 위기가 터졌을 때 부족한 거는 재정 적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데피시트 오브 버짓이 아니라 네. 데피시트 오브 디마크로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결핍이 문제다. 네. 그러니까 같은 예. 유럽인이다. 우리가 같은 국민이다. 그러면 야 이거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예.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배짱이를 우리가 왜 도와줘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특히 이제 독일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배짱이는 아닌데 예. 유럽 내에서도 약간의 그런 편견 같은 게 아, 당연히 있죠. 시달리는 거네요. 그리고 특히 독일 예. 국민들은 이게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동서독 통합을 했잖아요. 예. 그때도 동독이 훨씬 경쟁력이 약한데도 1대1 통합을 예, 했다고요. 예. 그럼 당장은 동독 주민들이 좋아졌지만 그 산업은 완전히 붕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독 쪽에서 계속 돈을 한 10년에서 20년 동안 돈을 들이붓거든요. 그 경험이 생생한데 그거는 같은 민족이라는 거는 있는데 이건 같은 민족도 아닌 애한테 돈을 주라 그러니까 독일 국내 정치상으로는 독일에서 거둔 세금을 그리스에 주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독일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예, 신자유주의 뭐 기본적인 틀인 것 같은데요.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돼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윤을 남기는 거는 너희들은 같은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고통이 생기면은 이 고통은 다른 사람이야, 다른 민족이야, 예. 난 몰라.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저기 한상희 선생님 입장에서 예.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죠. 유로 헌장은 있어요. 근데 유럽 헌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현재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가 통일이 돼야 헌법이 같은 거고 같은 예. 법제에 같은 세율이 될 텐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돈을 통일시켜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1, 2차 세계 대전을 겪고 나서 하나의 유럽을 꿈꾸면서 유럽 공동체. 그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나온 거잖아요. 그 어디 예전에도 제가 어디 사회책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유럽 공동체. 예. 원래 그 이씨 뭐 이렇게 국민국가가 해갖고. 형성될 때 네. 시장이 통일되면서 화폐가 통일되고 도량형이 통일되지 않습니까? 예. 그와 더불어서 주거리라는 이름으로 법도 통일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게 권력이든 통치든 뭐든 어쨌든 어떤 공통된 가치를 향해서 뭔가 중앙의 권력이 조정하는 이런 그 틀이 마련돼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 예. 꿈이 제가 그 레닌 전집에서도 봤어요. 아. 1905년에 레닌이 유럽 예. 합중국에 대해서 이런 글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그때 이 미국 비슷하게 유럽도 합중국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고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야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의 원인이었던 석탄과 철강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로부터 석탄 철강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렇죠. 왔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점프를 한 게 90년대에 갑자기 돈을 통일시키자로 간 거예요. 네. 이게 금융 자본주의하고 연관돼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돈을 통일시켰을 때 금융 자본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게 점프가 이제 무리였다.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USA가 아니라 USE도 만들어질 뻔했네요. 그러니까 그게 꿈이에요, 스테이트, 지금도. 그러니까 유럽.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평등 박애로 유럽을 하나의 유럽 만들자. 영화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 생각이 미국에 정말로 이 비천한 것들이 가가지고 갑자기 잘 살면서 우리보다도 유럽보다 훨씬 낫잖아. 그러면 야 조그만 나라들이 합쳐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미국하고 맞먹습니다 이유가.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저 신흥 저 부자들을 갖다 콧대를 누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120년 가까이 된 거죠. 예. 자 다시 그러면 그리스한테 원인으로 돌아가면 일부 지금 우리나라의 수거 언론이 말하는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일부 그런 사실이 있기는 그러니까 하지만 복지 지출이 예, 재정의 부담을 일부 준 건 사실이다. 예, 그렇지만 그리고 또 재정 적자는 기본적으로 그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메꾼 그리고 그런 걸 용인한 예. 시스템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럼 거죠. 지금 시리즈 안에 이제 좌파 급진 좌파하는데 그 전에 우파 정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우파 정부의 무능과 부패, 그 다음에 부자 증세 같은 걸 회피하고 사회통합 노력을 안 한 것들이 원인이다. 네. 볼 수 있는 예,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죠. 외부적으로는
유럽의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정치는 통합되지 않고 금융만 통합돼가지고 또 유럽 내에서 양극화가 영향을 네. 끼쳤다. 그러니까 양극화 일어났을 때 그거를 교정하는 수단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그 수단들이 작동을 안 하는 네. 상태예요. 수단이 지금. 작동 안 하고 그냥 돈만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네. 이제 채권자들 돈 빌려주는 시장은 건 채권자 항상 위에 있는 시장이니까. 네, 돈 빌려줬는데 떼어먹히게 되니까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 뭐로? 긴축 정책이었던 거죠. 그렇죠. 쥐어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국민들 새끼 먹던 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채권자가 와가지고 네 집 보니까 새끼 먹고 있는데 한 끼만 먹어라. 새끼들은 지금 막 밥 달라 저 달라 예, 난리인데 학교 뭐 보내지 이런 마라. 꼴이네. 그러니까 심지어 학교도 보내지 말아라. 교통비 드니까 뭔 뭐 빅부터 갚아라. 예를 들면 조금 과장하자면 예, 과장하자면. 대부업체예요. 그 트로이카라는 예, 데가 그러니까요. 대부업체처럼 군 거죠. 예. 근데 우리 문명의 거기다가 이제 채권 예. 주심 회사처럼 밖에서 혹독하게 피켓팅을 예, 하고 그냥, 계속 돈 예, 내라고 예. 그러고 또 근데 사실 문명의 한상에서 우리가 문명의 원칙이라는 게 채권자 채무자에게도 상당한 방어권과 그렇죠. 최소한의 생존권을 네. 우리도 보면 채권 추심할 때 급여의 50%는 그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소액 기초적인 생활은 보장해줘야 소액 최우선 되거든요. 저 주택 보증금도 그것도 압류 못하게 되고 살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다음에 예금도 300만 원인가 이하는 저 채권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뭐 그거 다 있더라고요. 규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리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살 수가 없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거부를 해버린 거네요. 그리고 그리스 네. 경제를 성장을 시켜야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 채권을 회수하기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0.8% 성장으로는 도저히 빚을 못 갚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구제금융을 받은 거는 대부분 독일과 프랑스의 대형 은행의 빚을 갚는 데 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 내부의 은행들한테는 그 혜택이 안 돌아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 은행이 파산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차 구제금융은 그리스 은행들 구하러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그러니까 빚으로 빚을 갚는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아 이렇게 되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건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 정책은 자기가 이 세워야 맞아요. 그리고 동의를 해야 국민들도 열심히 일을 할 텐데 이거는 외국에서 강요된 정책인데 그 5년 동안의 성과가 굉장히 나쁜데 그걸 더 가혹하게 강화한 정책을 또 받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최후 통첩 형식으로 받으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분노한 거죠. 그러니까 예. EU 공동체 내에서 민주주의가 결여되어 있는 것뿐만 네, 아니라 크게 보면 그리스 그거겠죠. 내부에서도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네.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 이전에 네. 흥청망청할 때는 네. 이 빈부격차가 이 은폐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밑에 사람들도 그냥 흥청망청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 거품이 걷어지면서 이제 적나라하게 내부의 문제도 드러났고 유럽 전체의 문제도 지금 드러난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시작이라고 해요. 문제는 재정의 결핍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결핍이었다. 네. 유럽 통합의 꿈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나왔습니다. 같이 예. 가면 그리고 계속 예. 독일하고 프랑스가 채권 국가나 채권자들이 가혹하게 예. 그리스를 몰아붙이면 아마 유럽 통합의 꿈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더욱 멀어지는 그게 거죠. 아마 예. 독일이나 프랑스의 지도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을르다 복지가 뭐 망하겠다 이건 사실 아니까 일단 세계 3위로 근로 시간이 많고 우리 한국이랑 그리스가 그다음에 복지 지출도 유럽의 뭐 평균보단 OECD 의 낮아요. 유럽 네. 평균보다 낮으니까 어쨌든 팩트로는 그건 일부 영향 왜냐하면 재정이 원래 복지 재정이라는 건 늘 재정이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일부 영향을 과학적으로 끼쳤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맞는 그리스가 위기를 맞았다면 예. 그리스의 잘못이 제일 큰 거 맞아요. 예, 오케이. 근데 그 잘못이 이루어지게 했던 여러 가지 구조들 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을 또 그리스 국민들이 그걸 고쳐나가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못된 게 증명됐는데도 계속 강요한 게 이제 그리스 국민들의 사실 폭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네. 잘 살아보겠다고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세계 지금 노동시간 이렇게 3위. 예, 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뭐 그 이제 그리스의 잘못은 크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라는 통칭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서민들은 예. 뼈 빠지게 일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뭔가 이 정치가 잘못되고 경제 예. 운영하는 체제가 잘못되고 그리고 EU나 유로존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얻어터지는 그런 삶이 예. 되어버리죠. 저도 처음부터 그리스인이 게으르다는 말을 믿지는 않았던 게 그리스인 조르바 소설 보면 끊임없이 조르바가 일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항상 노동을 하고 혁명도 꿈꾸고 막 이런 거로 나오잖아요. 조르바가. 그래서
게으르다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뭔가 오히려 그 책에서 읽혀진 이미지는 그리스는 그냥 뭐랄까 거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저녁에 좀 놀기도 하는 네. 참 매력적인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체로 예. 그 누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니 탓이야 이렇게 하는 게 예. 물론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그렇게 된 요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지금 채권 국가들이 하는 거는 완전히 그거예요. 그건 IMF 때 한국이 모조리 잘못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죠. 예. 근데 물론 한국 내부에 문제가 있죠. 대기업들이 예. 뭣도 모르고 단기 이체를 빌려와서 장기 투자를 한 게 원인이었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된 어떤 구조를 보지 않으면 또 하나는 국민들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리스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넘어갈 거라는 게 만일에 이익을 잘 해결하지 다음 못하면 순서는 아니 당연히 그리스가 예. 저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도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는 그게 특히 독일은 그게 문제인 거지. 야 이거를 설리를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 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도 함부로 못해가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유로존이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프라스 총리가 반대표를 국민들께서 던져준다면 그 힘으로 가서 더 유리하게 협상하겠다고 이렇게 공언했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채권단으로 협상이 들어가는 건 그리스 정부하고. 예, 협상을 해야죠. 그러니까 채권단은 노하면 그렉시트다. 너네 유로존에서 나가는 네. 거다라고 협박을 했지만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전의 최후 통첩안이 굉장히 가혹했기 때문에 아까 예. 재정흑자도 있지만 그 안에 보면은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노동시장 개혁을 하되 우리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 노동시장 개혁의 내용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엔 여러 가지 자산이 많잖아요. 네. 그 민영화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거 팔아서 갚아라 이런 얘기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협상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 그렉시트가 됐으면 채권단도 돈을 못 받게 되잖아요. 자신들도. 네, 예. 그래서 자신도 손해가 되니까 계속 그 게임이 치킨 게임 비슷해요. 서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하는 건데 지금은 일단 그리스 국민들이 약간의 여유를 벌어준 거지. 예. 이 새로운 어떤 개혁안이라고 할까 성장에 대한 그리스 국민들의 합의 그리고 그걸 갖다 채권단이 인정하는 예. 이런 합의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아직도 여러 가지 불씨가 많이 있는 상태예요. 일단 치프라스 총리가 정치적으로도 승리를 한 거네요. 그리고 예, 이제 승부수를 그걸로 와서 던져서 승부수를 선 거죠. 던졌고,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 보수 쪽에서 보면 국민을 걸고 도박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언론 그렇게 보도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그 자기들의 문제를 그 승부수에 희망을 걸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치프라스 총리는 오히려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이 사태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풀빛으로부터의 그렇죠. 의사를 묻고 그 에너지로 돌파를 하겠다. 이제 국민들과 더불어서 결정을 한 셈이 네.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그것을 집행하는 데 큰 힘을 가지게 되죠. 예. 형,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90년 IMF 때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투표를 안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예. 그건 당시에는 그러기 어려웠었나요? 사실- 이게 세월이 많이 흘러갖고 저도 네. 헷갈려요. 정말 그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 IMF 때 우리 때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내가 직장에서 잘려야 되는지 알지도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 네. 후보가 그러니까 후보 시절 또는 후보 시절에 재협상 얘기를 했다가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재협상만 하겠다가 막 엄청 이게 언론으로 IMF와 연결된 사실은 그 보수 세력이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아들여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건 그 압도적으로 그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리스나 지금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와 다른 거는 한국이 더 유리한 상태에 있었던 거는 환율이 움직일 수 있는 나라였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가 수출 국가잖아요. 네. 원래 수출 쪽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경제였기 때문에 환율 변화에 의해서 바로 이제 수출이 늘어났는데 그리스는 환율이 작동하지 않는 데다가 수출 제한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스의 주요 산업이 관광 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동을 못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근데 참 그때 IMF 재협상했다가 막 난리 났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도 우리가 FTA 재협상했다가도 난리 났었는데 사실 원래 재협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예, 했는데 재협상할 수 있는 국민들이 반대가 크고 고통이 너무 큰 것 그렇죠. 같아서 조금 조정합시다 이러는 네.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또 다른 거는 예. 만일에 IMF가 하자는 대로 해서 5년 동안 우리나라 GDP가 4분의 1이 날아가고 네. 1인당 GDP가 3분의 1이 날아가면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재협상 요구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스보다 더 네.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때도 재협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워낙 무서우니까 IMF가 네. 막 DJ도 이야기했는데 저렇게 혼나는데 막 뭔가 당시 굉장한 민중 그런 시민사회운동에서도 되게 대응에 대한 혼란을 느꼈던 어떻게 해야 되나 초유의 사태에서 저도 그 기억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요. 네. 보면은 IMF의 요구가 올바른 정책은 아니었어요. 고금리 정책이. 예, 그건 자신들도 네. 인정을 했죠. 3년 뒤에 인정을 네. 했지만 어쨌든 그 수출이 확 늘어나면서 일단 위기를 벗어났으니까. 네. 근데 그리스는 그게 작동할 수 없는 구조고 예. 5년을 이미 겪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죠. 그때 우리의 상황하고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예. 그리스의 경우에도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는 게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뭐 우리 IMF 때도 사실은 국민들은 뭐 그 근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상당했었죠. 네. 힘을 모아서 헤쳐 나가보자.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신뢰가 나중에는 뭔가 이게 민주적인 어떤 체제로 변환됐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그냥 그 국민들을 그냥 동원하고 그 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바뀌어버린 예. 게 다른 것 같아요. 늘 궁금해요. 금모기는 네. 정말 도움이 된 건지. 그러니까 자체는 도움이 안 됐지만 네. 제 생각에는 그 국민들한테 힘을 모으고 우리 어떻게 네.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쪽으로는 굉장한 어떤 사회통합의 에너지 예,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어쨌든 DJ의 치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IMF를 비교적 네. 잘 대응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좀 그리스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리스하고 예. 대비되면서 한국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국민들이 그리스 저 바보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은 결코 성공한 건 아닙니다. 네. 외환위기를 벗어난 건 맞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극단적인 경쟁으로 들어가고 예. 빈부격차 확 심해진 그게 96년, 97년경부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황상 고환율 고금리로 그때 고환율로 이제 수출 대기업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고금리로 은행에 돈을 넣었던 재벌대기업 부자들은 네. 큰 이득을 봤는데 위기 상황이 끝났을 때 이 사람들이 내놓은 건 없고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로 우리는 DJ 정부를 신자유주의적 양극화 앞장섰다 이렇게 이제 평가한 면도 있었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그러니까 있지만 그 측면도 있지만 더 큰 예. 거는 이거예요. 그 대량 해고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만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네. 예. 그러니까 공동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예. 나만은 해결했다. 그래서 그때 막 유행했던 게 자기 개발서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대한 투자가 더 심해졌고 예. 그 당시 그 이후부터 사교육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지금은 그게 진짜 갓난아이까지 내려갈 정도로 예. 심해졌는데 큰 기조 사람들의 사고를 바꿨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그게 전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IMF 외환위기 극복도 성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뭐 빈부격차의 문제도 발생하고 국민 의식의 수준에서도 정말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 같은 것들은 거의 뭐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돈과 경쟁으로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부자 되세요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 누군지를 보여준다로 하는 정말 끔찍한 광고가 막 당신이 타는 차가 당신이 누군지 보여준다 뭐 이런 광고 아무도 네.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뭐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돈과 카피형이겠죠. 경쟁 위주로 완전히 사회가 재편되는 결과적으로 그러면 IMF가 남긴 후과라는 건 지금도 어마어마하고 해결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민주정부라는 게 딱 10년이었는데 예. 이 10년 동안 복지를 늘리는 쪽은 했어요. 예. 그러나 시장 쪽은 그 기조, 신자유주의적 기조라고 할까 시장에 맡기는 기조로 갔고 그다음에 정권을 잃고 10년 동안은 더 그게 강화됐고 복지도 예. 늘어나지 않고 시장 쪽으로 가는 기조가 더 강화돼서 지금 힘들어지고 성장률이 2%대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 새정치연합,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 계속 힘이 없냐면 아직도 그게 옳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네. 복지를 강조하는 면에서 새정치연합이 조금 상대적으로 낫다고 하지만 시장에 뭔가를 맡기자고 하는 기조는 민주정부 때도 그랬고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지금 국민들은 선택할 데가 없고 예. 진보정당은 질이멸렬하고 요새 조성주 때문에 약간 그 얘기하신 거죠. 예, 조성주 씨요. 예. 그 얘기할 줄 알고 미리 한 거죠. 아니요. 뭐 예. 출마 선언문은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예. 예, 아니 참, 예. 제가 논문을 하나 썼었거든요. 예, 선생님. 예. 그
DJ가 쓴 그 대중경제론 거기에는 시장만 있고 사람은 없다라고 논문을 썼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아마 재밌었는지 보도를 했어요. 근데 하필 그날이 그 DJ 취임식 날이었어요. 1998년 네. 2월 며칠 25일인가 하여튼 예. 그랬습니다. 2월 네. 15일인가 19일인가 하여튼 국회 앞에서 침식했던 건 기억이 나네요. 국회 앞에서. 한참 새 정부 욕을 했는데 그게 신문에 난 날이 그 취임식 날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것도. 예견을 네. 했군요, 네. 선생님께서. 근데 사실 그 그리스가 이 위기를 그러니까 그 극복하는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했고 국민투표는 이제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예. 사실 아직 진행형이죠. 문제는 그렇죠. 이제 위기를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극복하는 것 더하기 이 국민들의 힘이 이제 정치 계획을 이루어내고 그리스를 보다 더 민주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거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고 예. 봐야 될 거예요. 첫째는 예, 선생님. IMF나 이른바 트로이카라고 하는 유럽 중앙은행과 유럽 집행위원회 그리고 IMF가 요구한 가혹한 개혁안을 거부한 거는 성공이에요. 네. 그걸 네. 계속했으면 그리스는 정말 그렇죠. 어려워졌을 텐데 일단 그걸 성공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제가 남았죠. 하나는 이 트로이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거죠. 간단한 거는 우리가 성장해야 너네도 빚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성장을 어떻게 국민적 합의로 그러니까 그 새로운 정책 기조를 어떻게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를 지금 치프라스 정권이 갖고 있다고 예. 봐야 되겠죠. 어쨌든 뭔가 마음으로는 그리스 국민들과 그 시리자 정권에 막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같은 약자적 연대인가요? 아니요. 그게 유일한 살 길이니까요. 아, 물론 예. 얼마나 실행 가능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내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예. 적어도 출발은 그거라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야 가능성이 보이는 거지 예. 국민들이 다 희망도 없고 그래 너희들 하는 대로 해봐라라고 해서는 절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예. 첫 번째 단계를 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같은 IMF 사태를 겪었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이 그리스 사태가 한국 경제에 끼친 영향도 크지는 않더라도 있을 거다 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의 인구에 더 많이 해자다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아르헨티나가 무슨 디폴트 선언했을 때는 막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그렇죠. 뭐 했나 보다. 아유 또 남미 사고 쳤나 뭐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독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가 그 얘기하시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아르헨티나 쪽이 더 클 것 같아요. 그 영향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때는 오히려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우리가 난민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아니요 이제 네. 직접적인 거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리스 사태 때문에 유로화가 떨어지는 게 하나고요. 네.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금융이 불안정해지면 이 돈들이 굉장히 빨리 이동합니다. 특히 네.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한국에 와 있는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갈 게 또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무역은 줄어들 거예요. 무역 그리스에 대한 수출보다는 유럽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다. 그렇죠. 유럽 전체가 불안하니까. 유로화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예.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더 파국 상황으로 치달아서 안전한 돈으로 찾아서 달러가 도로 미국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희박한데 뭐 그런 경로를 거쳐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 저는 그렇게 좀- 크지 아, 않아요. 우리나라는 네. 훨씬 큰 문제가 안에 있어요. 가계부채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예. 이 밖에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우리 내수 침체 희망 없음. 그러니까 금융의 불안이 밖에서 일어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터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럼요. 금리가 정말 올라가니까. 궁금했던 점이 네. 그 점이거든요. 네.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일종의 금융 위기인데 그게 우리 경제에 그 은행들이 또 뭐 금리를 올린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아닐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네. 그래도 금리를 올려서 막으려고 할 테니까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지금은 없어요. 물론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로 프랑스하고 독일 쪽에서 손을 보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가면 그렉시트라는 게 일어나고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리스 편을 들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그래도 미국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중인데 이 유럽이 흔들려 버리면 미국의 지금 회복세가 확 죽어버리거든요. 그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은근히 그리스 편을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IMF가 타이반을 갖고 나올 거예요.
IMF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금융자본이나 외국 자본들이 출입하는 게 워낙 자유로운 나라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만 터지면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예, 그래서 토빈세 같은 것들이 아마 조금 힘을 얻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이 지배 세력이나 지식인들 머리로는 꿈도 못 꿀 거고 만일에 중국이 한다 그러면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예. 사실 그리스가 이 위기 터지니까 러시아한테 손을 벌렸다고 했는데 그들에 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근래 보도를 보면 또 중국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도 네, 있거든요. 중국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만일에 이런 식으로 계속 채권국이 압박을 가하면 그리스가 중국의 손을 벌릴 수가 있고 네. EU 쪽에서도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멀리 있잖아요. 일단. 그렇죠. 이거 외교적인 위험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네. 외교 군사적으로 위험이 없으니까.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공포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그 AIIB도 그렇고 네. 이 금융적인 자기 능력을 갖다 확대하고 싶고 주체할 수 없는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거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기 전에 한 3,200억 달러 뭐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돈으로 한 400조 원 정도의 채권이 있는데 그 정도는 그냥 갚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중국에서 그리스 중국의 지금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리스에 이렇게 양호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가요? 네, 중국은 지금 아프리카나 이쪽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제 실크로드를 가지고 유럽을 공략하는데 그리스에 돈 빌려줄 수 있죠. 물론 이제 EU가 굉장히 반대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우회 경로를 통해서라도 중국이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제적인 맥락에 있으면 보면은 그리스는 유럽 진출하는 아주 좋은 교두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간 얘기예요. 예, 일단 그럴 예, 가능성이 예. 제가 본 언론에도 거의 없었고 예. 오히려 제가 그럴 가능성을 썼는데 지금 그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간 다행히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 한국 경제는 내부가 문제다. 네, 내부가 문제고 엄청난 가계부채, 양극화, 그다음 내수의 극심한 침체, 저성장, 뭐 이런 거. 우리 청취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맞아서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거가 지금 이 그리스 국민들이 반대 투표를 한 그거하고 똑같은 심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거기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이지만은 그리스에서는 그 뭐라 그러지 크라우드 펀딩 뭐 이런 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사회적 투자 기금 같은 걸 같이 모으자. 뭐 연역이 되는 대로. 우리는 뭐 모아서 빚 갚자는 거는 똑같은 얘기죠. 금모으기랑 그렇죠. 비슷한데요? 똑같은 거예요. 전체적인 기조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서 갚기 힘들다는 건 알지만 그런 힘을 모으고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요. 야, 이게 재밌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네, 아니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어떤 세계 자본주의의 모순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 같고. 그럼요. 이게 제일 큰 모순이 그리스에서 터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네. 금융자본주의라는 그렇죠. 게 가면서 금융으로 가서 금융이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막 새로운 게 이 개발이 되면서 위기를 분산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이 있었는데 이게 다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 대신에 금융으로 집을 만들 수 있겠다고 했던 것도 터진 거고 한 나라가 그 나라의 재정 적자를 금융으로 보존할 수 있다라고 했던 환상도 터진 거고. 결국은 제일 좋은 건 내부적으로 빚을 지는 게 아니라 담세력에 있는 계층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알뜰살뜰 살림을 꾸리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더 좋은 거는 더 평등해져서 그렇죠. 나만 세금 많이 내 이런 생각이 없이 모두 비슷하게 세금 내서 비슷하게 골고루 잘 복지를 살면서 누리는 골고루 세금 내고 똑같이 세금 내면 누가 불만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평등한 부담에 평등한 복지. 네. 그게 내수시장 올려서 경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순환 경제. 그러니까 고부담 고복지인데 그 고부담이 사실 이제 우리 한국은 조세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뭐 재벌 대기업들이 더 세금 내야 된다. 담세력 있는 계층 더 내야 되고 그러지만 제일 좋은 건 특정 계층이 많이 내는 거 비율이 줄어들면 더 사회통합도 높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불평등이 줄어들면 그렇게 경쟁이 격화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벌어지고 미디어가 잘 사는 쪽을 내보내잖아요. 드라마 작가들도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걸 내보내요. 그래요? 드라마 작가님들이? 드라마 작가도 지금 저기
정규 방송 작가들은 그 그리고 안에 해야 되겠지, 안 부자가 주인공이면은 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많아진대요. 근데 돈이 가난한 있으니까. 사람이 나오면 네. 일상이 똑같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밤늦게까지 외국인 일하고, 못 나가잖아요. 네, 외국도 안 나가. 잘 사는 일하고, 사람이 집에 들어가고 네. 가끔 부부싸움하고 힘드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가끔 들어서 집 앞에서 포장 잔잔하고 그러니까 일이 없잖아. 네. 심지어는 놀이공원도 못 가고 놀이공원도 그런. 잘 사는 사람이 드라마에 나와야 공주와 왕자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신데렐라가 꼭 뭐 이렇게 저기 위로 올라가고. 근데 그게 일상화가 되면 저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저렇게 살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네. 일상에서도 내 자잘한 어떤 소지품도 좀 고급이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평등해지면은 사실은 그렇게 물질에 대한 욕구라든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라든가 또는 예. 루저가 되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생각이 없어지니까 훨씬 편안해지겠죠. 이건 뭐 이상적인 얘기죠.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예. 과거처럼 IMF 사건 이제 사태가 터지고 하면은 진짜 또 다시 근모으기가 이루어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저는 안 되죠. 회의적이에요. 예, 지금은 안 네. 되죠. 어. 왜 내가 예. 부자들 위해서 이런 일을 해라는 생각이 그렇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를 극복하는 내부의 정책을 빨리 안 만들면 청취자들한테 협박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다시 외환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부의 위기가 이제 국제적인 위기 쪽으로 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성장률이 거의 그 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뭐 외환 위기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 체제 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있죠. 네, 지금은 가계부채가 가장 큰 폭발 예. 가능성이 가계부채와 양극화. 예. 뭔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고 다 잘 살다는 희망이 없어지니까 상당히 일면 우리가 청년 계층 이야기할 때도 뭔가 예전에 이런 활력보다는 뭐 5%세대, 7%세대 이런 단어들을 청년들도 스스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다. 네. 우리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상황. 네, 사실, 그러면서 네. 청년들이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체념하게 되면 네. 뭐 성장률 더 떨어지고 인구 증가율도 떨어지고 원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는 게 국민들의 어떤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이런 게 굉장히 큰 동력이 되죠. 네. 그게 이제 생산성으로 연결이 되고.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저희 아버지 세대나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저희 세대만 해도 그게 없어졌는데 네. 우리 애가 나보다 더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그렇죠. 다 그렇게 예. 믿었죠. 예. 지금 저만 해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고 지금 그게 그 다음 큰 세대는 문제네요. 그 다음 세대 아마 나보다도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기 아니 쉽거든요. 나보다 못한 게 아니라 애를 안 낳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네. 어차피 나보다 못할 거라면 결혼이고 뭐 예. 애를 왜 낳니 이런 식으로 되면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위기는 저출산이라고 하던데요. 많은 분들이. 네, 장기적으로 그렇죠. 예.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거 다 네. 저 우리가 만들었거죠 베이비붐 세대인데 저도 네. 아마 한상희 교수 뭐 베이비붐 세대있죠.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지만 가장 크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가 확 심하게 늘려난 거예요. 이 세대에서 네. 예, 우리 우리 세대 세대에서. 때는 저는 우리 돈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죄죠. 열심히 돈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네. 그러나 안진걸 차장도 불가능할 거고 더 우리 작가 정도 되면 100년을 모아도 못 삽니다. 이거는 예, 저는 굉장히 벌어진 거거든요. 저는 저기 영구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올인할 생각이 앞으로. 예, 물론 뭐지? 예, 그거 맞아요. 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예. 제가 희망을 걸고 있는 건 오건호 박사가 예. 진짜 어린애 둘 있잖아요. 예. 걔들을 위해서 모든 복지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오. 네. 오건호 그래서 박사 사실 그게 오건호 맞는 박사가 방식이죠. 자기 둘 생각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이들과 그럼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왜냐면 하겠다. 이 친구가 70이 됐을 때도 둘째가 대학생이거든요. 그 걔를 어떻게 그러니까 먹여 살려요? 장기 부양을 이제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체제네요. 그러니까 모두 자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복지를 늘리지 예, 않으면 예, 해결책이 없다라는 걸 이제 예. 글로 가야죠. 자, 이제 그리스 사태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은 사회 잘 봐요. 아니 아니 선생님 그리스 사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미덕이기도 하고 이웃 나라에서 벌어지는 문제 또 그리스를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리스 너무 많이 나와요. 관광국이라는 것도 이해가 돼. 왜냐하면 전 세계 아마 교과서에 그리스 로마 문명을 다 배우니까 한 번은 가보려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아마 다른 나라도 다 그리스는 그렇게 공부하겠죠.
제가 그리스 네. 역사 공부하면서 세계사 네.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아, 너무 복잡해서.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가 힘들잖아요. 일단 너무 신들이 많아요. 네. 저는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도 예. 경작을 해도 예.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뭐 플라톤이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 그러니까 아고라도 나오고 민주주의도 나오고 우리 정치학에서도 보면 하버마스나 한나 아렌트도 그리스 옛날 그 네, 뭐 고대 당연히 직접 이건 민주주의에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한 연결되죠.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공론장. 그게 아고라 공론장을 상당히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렇죠. 저도 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 모순, 금융자본주의 모순이 터져나오고 유럽 공동체 위기랑 연동돼 있지만 어쨌든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 세계사적 이치 때문에 더 관심을 그렇죠.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죠. 예. 유럽의 정신적 모태 뭐 이런 네. 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유럽이 그리스에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가 유로존에 탈퇴하고 그야말로 제3의 국가로 전락하는 거가 유럽 전체에 도움이 될까? 특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년 이상 된 그 유럽의 꿈이라고 하는 걸 그런 식으로 저버릴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치프라스가 승부수를 던진 게 이제 통했고 예. 지금 이제 공간이 생긴 거거든요. 예. 중요한 건 치프라스 정부가 얼마나 협상을 잘하느냐도 있지만 그리스 국민들이 합의하는 경제 정책.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야 이걸 너들이 받아들이는 게 EU가 받아들이는 게 더 예. 이익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나가야 되는 네. 거죠. 그게 EU 예. 공동체의 꿈하고도 그러니까요.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채권자도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렇죠. 채무자가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방향은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수출이 GDP의 반인 나라. 예. 그러나 그리스는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20%가 안 되는 나라예요. 예.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수가 커져서 성장률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긴축을 통해서 임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예. 임금을 올려서 그리스 성장률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예. 정반대 예. 저반. 그러니까 IMF나 이 트로이카하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선생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트로이카 결국 일본 트로이카의 잘못된 처방이 났고 우리 한국도 한번 당한 적도 있는데 이러면 이게 세계 가버넌스 체제에서 이것을 제어해주거나 견제해주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조언해줄 체제는 없는 거니까 일종의 IMF까지 들어가 있는 일본 유엔 엘멘 아주 무식한 말씀을 드리는데 유엔이 나서서 그 처방이 조금 너무 과거한 것 같다고 말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 2008년 완충지대가 없는 거 아닌가요 결국?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예. IMF나 월드뱅크의 개혁 같은 얘기가 굉장히 됐었죠. 다 반성문도 쓰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본인들이. 지금은 이제 없어진 상태가 예.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그런 게 나타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불행하면 세계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또 한 번 온 다음에야 정신 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뭔가 세계 민주주의가 진작됐다면 그렇죠. 유럽 아니 그러니까 유엔 산하에 어떤 이런 저기 구제금융 사태 평가위원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너희들 저기 이 빅3 너희들 너무 트로이카 너무 가혹한데 그건 안 돼 뭐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준다든지 완충을 해준다든지 중재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원래 유럽의 꿈이 그러니까 유럽 전체 민주주의였거든요. 예, 예. 그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까 문제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 또 국내 민주주의가 차원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가령 예. 독일 국민들한테 지금 국민투표를 하거나 민주주의 결정하면 절대로 도와주지 말자가 나올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의 민주주의하고 그거보다 더 큰 규모의 방향하고 어긋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요새 새로 느껴요. 예. 케인즈가 독일이 패전됐을 때 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전성국들은 당연히 독일이 나쁜 놈들이니까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려고 했다고요. 근데 네. 케인즈가 그때 그렇게 하면 우리 다 망한다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케인즈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케인즈가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것도 케인즈가 이제 결국 만들었는데 예. 독일이 딱 그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그리스가 패전국이잖아요. 네. 근데 독일이 그리스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자신들의 지원 받았던 것과는 정반대다. 예. 그렇죠.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고 제대로 갚은 적은 없어요. 네. 한 번도. 그렇게 했으면 아. 독일은 진짜 망했을 거예요. 그러면 세계 경제도 망했을 거예요. 예. 그게 케인즈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도 지금 그리스를 살려야 자기들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 만약에 거죠. 일본도 패전 책임을 확실히 물었으면 뭐 예를 들면 당시에 일본 왕에 대한 처형뿐만 아니라 경제도 완전히 작살 났을 텐데 패전 책임 묻지 않고 도와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서 그래서 강대국 됐는데 그 과거를 잊고 함부로 하는 거하고 네. 이 경우는 다르지만 독일도
전후의 그런 자신들의 그런 성장과 재건에 그 사회적 세계적 지원을 잊고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식의 국제기구를 가능성이 얘기하신 게 맞는 얘기가 예.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됐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문제 자체가 국제적이에요. 네. 근데 이게 각국의 민주주의 갖고는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제기구가 많이 만들어지거나 그 중간 단계로 가령 동아시아에는 와 유럽과 미국과 이렇게 좀 견제를 하고 서로 이 도와주는 그래서 경쟁적으로 약간 더 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단계를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 사실 예, 한상현 선생님. 그 세계 기축 통화가 달러하고 유로화였지 않습니까? 네. 그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유로화가 약화되면서 달러화가 보다 더 그 강화되는 그래서 미국 지배권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좀 그렇게 걱정하게 강화되면 됐거든요. 미국 경제 망해요.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상당한 네. 균형 상태에 들어가게 될 거고 네. 아마 중국 쪽 동아시아 쪽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상대적으로. 사실 좀 그렇게 해서 제3의 뭐 기축 통화라고 그럴까요? 또는 그 경제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좀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국 위안화가 그걸 꿈꾸는 거 아닌가요? 일종의? 네. 노무현 달러 대통령의 도전하면서. 동북아 공동체가 그거였습니다. 네. 제가 그 비서관이었고 아, 원화를 세계 기축 통화. 원화 알죠. 아니, 그 동북아시아의 공동체를 그렇죠. 만들자 예, 했죠. 예, 알죠. 사실 이 예. 그 토론의 마지막은 글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 어디로요? 어떻게 됐습니까? 동아시아 공동체 망했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교훈을 얻은 건 당시에 잘 안 되니까 야, 우리도 아쿠라는 말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아시아 카런시라고 만들었는데 네. 카런시 유니트라고 만들었는데 네. 야 그거 했으면 망할 뻔했다. 그 아시아 역시 네. 역시 이 한꺼번에 이 금융이 좀 더 편하다고 해서 그걸 먼저 도입하는 거는 굉장히 큰 모순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을 일으키고 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아시아 공동은행 구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개인 당연히요. 차원에서는. 예. 아니 뭐 저만 한 게 아니라 대통령도 했죠. 그러니까 네. 동북아 공동체, 동북아 예, 균형- 하나도 예. 실현 못하고 하다가 그만둬서 탈이죠. 그러니까 동북아 균형자론도 참 멋있었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그것도 그 동북아 위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배려버렸잖아요. 그랬죠. 예, 네. 뭐 자, 없어졌죠. 서서히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어쨌든 그리스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 동병상련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예, 됩니다. 네. 지금 분명히 있고 또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연대 미덕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동병상련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 국민을 많은 뭐 한국에서는 뭐 복지 때만 있다라는 거짓말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국민들은 아마 그리스 국민들도 응원하는 입장이지 않을까. 복지 예. 때문에 망한 건 아니지만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를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괜히 단순한 사람 해갖고 안 된다. 한국도 빨리 부자 증세, 재벌 대기업 증세를 해야겠다. 아, 이 그거 생각만, 맞습니다. 예, 네. 이 생각이 사실 드네요. 그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리스 국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죄냐라고 예.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 정치 세력들이 부정과 부패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소위 말해서 부자들의 어떤 탈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국민의 힘으로 고쳐 나갔어야 되는데 물론 그 고쳐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서 거기에서 그 나오는 조그마한 부스러기들 여기 안주했던 그런 잘못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도 그리고 그런 그걸 반복해서는 안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게 언제나 지배계급이나 부패 세력은 이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 지위가 떨어져도 그냥 흥청망청한 기분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면 버블이에요. 예. 법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게 TV 지배계급은 드라마가요. 부동산이나 주가를 올려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괜찮네 이렇게 흥청망청 살기를 느낌이. 원해요. 근데 그게 언제나 언젠가 꺼지면서 꺼지기 위기로 마련이고. 가죠. 그래서 위험한 게 지금 이명박 박근혜가 계속 국민한테 빚을 내주는 거, 전세값 폭등시킨 다음에 그것도 빚내줘서 이게 유일한 경제 정책이죠. 부채를 그게 좀 너무 가지고 위험한 버블을 거 일으킨다. 같아요. 예. 근데 그게 터지면 물론 각성하는데 예. 터지기 전에 각성해야 위기를 안 겪고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 그리스 국민들에 대한 따뜻한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정태인 선생님, 한상현 선생님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먼저 하시죠. 예. 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금융자본의 틀에 복종해야 되는 거기에 눌려야 되는 이 서민들의 고통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그리스 경제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리스가 얼마나 민주화되어서 그들 속에서 서민들이 자기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느냐의 문제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 우리가 그 그리스를 보면서 지켜봐야 될 점은 바로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타산지석처럼 우리의 앞날도 한번 고민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놀랍습니다. 제가 딱 네 글자 하고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타산지석 이러려고 그랬는데 바로 얘기하셨어요. 타산지석.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좀 그리스보다는 낫지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예. 우리 내부의 문제는 뭘까? 그리스의 내부의 문제는 양극화와 지배계급의 부패를 용인한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가 버블적인 현상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분명히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식을 하고 그리고 정치 참여해야 됩니다. 네. 그냥 참여하지 않고 문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여연대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사회에 참여하자. 참여연대가 답이죠. 근데 우리 어떻게 정했죠? 연대. 이제 그 이야기까지 드릴 생각입니다. 참여연대 오늘 팟캐스트 네 번째인데요.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지금 현재 무수히 많은 후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정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팟, 참된 팟캐스트, 참회 팟캐스트, 참 재밌는 팟캐스트 참팟, 그다음 새참, 맛있는 방송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상 선생님 여전히 참방 연방이시죠? 아니요, 이 무더위를 그 깝깝함을 털어버리자 해서 팥빙수 그랬는데. 팥빙수. 전혀 겨울엔 바꿔요? 겨울에는 그럼 겨울에는 팥죽으로. 그럼 되겠네. 가을까지 팥빙수, 참외인데 팥게트 팥빙수, 겨울에는 따뜻한 팥죽으로. 단팥죽. 네, 괜찮네. 단팥죽 좋습니다. 저 후보로 그러니까 올려주시고. 정태인 선생님은 아주 그냥 찬성할게요. 왜냐하면 뭘로 새참으로 팥빙수로. 그러니까 약으로 하나를 택해야 돼. 지금 막걸리 먹을 것인지 팥빙수. 그러니까 약어로 팥빵. 그 여름에는 팥빙수 방송. 겨울에는 잠깐만. 단팥죽 방송. 근데 팥빵이 팟캐스트 회사 이름이 팥빵이란 말이죠. 우리 티 쓰면 되잖아요. 우리 티. 팥빵. 팥방송. 발음은 똑같으니까. 저는 아무튼 NGO 짱도 한번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저희가 1회, 2회, 3회, 4회 하면서 조금은 더 뜻깊고 안정되게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NGO들이 처음으로 하다 보는 거니까 조금 너그러이 또 들어주시고, 근데 다음은 더 나아질 거예요. 더 재밌고 더 뜻깊게. 그러니까 널리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도 인사하고 오늘은 마무리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작가 조정래는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친 장편 소설 허수아 비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감시하고 경제계를 감독하고 법조계와 공직사회와 언론계를 눈 부릅뜨고 지켜야만 비로소 선진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함께하고 싶은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